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인권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인권 실사 쟁점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 사항들은 다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지속 가능 트렌드라고 하는 건 그냥 간략히 사실 오늘의 주제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마 어제에서도 조금 다뤄졌을 수도 있는데 현재 ESG와 관련돼서 ESG의 트렌드가 좀 더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ESG 트렌드를 좀 벗어나는 게 약간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행정부도 생기고 옴니버스 패키지의 규제 이슈도 생기고 근데 저희들 생각은 결국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ESG와 관련된 경향성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ESG 경향성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점에 대한 장표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결국은 ESG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는 바뀌더라도 결국은 과거처럼 홍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법적인 이슈에서 조금 동떨어진 피상적인 ESG와 관련된 거라면 이제는 조금 더 법적인 부분에 가까워지는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ESG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ESG로 가까워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설명드릴 바로 인권과 관련된 실사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규제, 글로벌 규제 이슈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뤄지진 않았지만 제가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그린워싱 이슈라고 하는 워싱 이슈도 역시 결국은 ESG와 관련돼서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트렌드의 하나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ESG 조사와 관련돼서 결국 여러 기업들이 밖으로 봤을 때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여전히 ESG와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도 중요한 기업들의 리스크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의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지만 여전히 그와 더불어 ESG와 관련된 이슈들이 기업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 그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ESG와 관련된 분정으로 보면 공급망에 대한 인권과 그 다음에 그린워싱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ESG와 관련돼서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로 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인권 실사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 ESG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ESG 트렌드를 선도하는 하나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또한 ESG 트렌드 중에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트렌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올해부터든 내년부터든 인권 실사라든지 인권 관련된 대응들에 대한 기업이 철저히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인권 관련 이슈가 글로벌로 추세된다고 하는 점들을 그냥 지도와 함께 각국의 입법 내지 입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로 해서 인권 관련된 규율을 하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결국 인권 실사라고 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에 일부 환경에 대한 사항들 전반적인 것을 실사하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트렌드 세팅이 아예 굳어져 있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CS-DD라고 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민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물론 이게 옴니버스 패키지 중에서 일부 약간 변경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들이 바뀌지는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시대의 흐름은 공급망 실사도 법제화되는 부분이다. 그런 거고요. 일본은 아직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침을 마련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컴플라이언스화 되지 않은 그 추세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업인권 환경 실사 법안이라고 하는 게 2023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안 돼서 지금 올해 국회에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EU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는 트렌드, 그 다음에 EU를 벗어난 다른 나라들은 인권과 관련돼서 조금 더 규율하는 법들이 들어왔다면 대한민국도
인권 실사라든지 공급망, 그러니까 인권과 환경이죠.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실사라는 법안이 조만간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결국 글로벌의 컴플라이언스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점을 사실 요 그래프에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가능 실사와 인권의 문제인데 결국 인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 법률들이 사실 있긴 있지만 미국에 대한 거, 위구르 강제와 관련된 거, 분주행각물 이유, 그다음 CS 트리플D의 인권 파트, 배터리 규정, 강제정법 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공급망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사항들은 인권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확실하게 인권 정책을 명문하고 공시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매뉴얼화 하면서 그걸 대응하면서 공급망 인권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의 방안들, 즉 인권 실사와 관련된 대응의 방안들, 인권 실사가 법제화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가 이제 아까 글로벌로 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EU와 관련된 이런 추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추세가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2023년입니다. 정태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고요. 제가 옆에 실은 거는 법제정의 검토 필요성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취지 공감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인권과 환경 침해 예방하면서 인간에서 조론과 같이 실현하는 기반 마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 취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아직은 기업들한테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사실 검토 보고서를 내서 23년도에는 되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올해 6월 23일 날 다시 정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3년도에는 CS 트리플드가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은 CS 트리플드가 입법화되고 점점 더 공급망 실사라고 하는 것, 즉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의 트렌드가 세팅이 되고 있어서 이 제안위에도 보면 국제적으로 ESG 정책에 대해서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면서 특별히 공급망 실사라고 환경 실사라는 것들이 법을 시행되거나 의무가 되고 있어서 결국 이게 글로벌 추세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 거기다 덧붙여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 그래서 실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법률이 들어가야 된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안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최근에 이제 우리 인권위원회하고 그다음 다른 나라의 여러 인권 관련된 거하고 지금 우리들이 대한변협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돼서 세미나를 한 건데 이게 미국의 관세 국경보호청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우려로 우리나라의 태평연전 소금에 대해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로 최초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주목을 받아서 결국 우리나라도 글로벌리 인권에 대한 대응하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강제노동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세미나를 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세미나와 관련된 것들을 좀 실어놔 봤습니다. 그러면 인권과 관련된 글로벌 이제 추세. 그래서 핵심적인 건 결국 인권 실사가 뭐냐? 그러니까 CS 트리플드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 법률들이 있는데 사실 인권 실사하고 환경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라서 그 중에 다른 요소들은 사실 빼고요. 이 자리는 결국은 인권 실사를 어떻게 하고 인권 실사의 주요 이슈가 뭐고 실무적인 이슈가 뭐냐 이거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노르웨이나 CS 트리플D에서 그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인권 실사의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도 관련돼서 EU의 그런 인권 가이드라는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인권 실사의 방식과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나 노르웨이나 CS 트리플D의 그런 인권 실사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 일단 CS 트리플D에서는 실사를 한다면 6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사의 체계를 내재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뭐고 그런 걸 식별해서 우선순위화하고 심층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한다든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부분, 거기다가 더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레머디라고 하는 구제 정책까지 주는 것, 그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당연히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실사 내재화를 통해서 실사 체계가 그리고 인권 실사와 관련된 영향을 식별하면서 최소화하고 방지하고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는 그런 모든 제도들이 제대로 되는지, 즉 실사 정책이라든지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시라고 하는 건 사실 이해 당사자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넓게 합쳐져도 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로 만들고 외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실사의 6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CS-DD에 대한 얘기고요. CS-DD 외에도 지금 요거는 맨 왼쪽에 있는 게 독일, 가운데 게 있는 게 우리 노르웨이, 가운데 게 있는 게 프랑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노르웨이 법률인데 거기에 실사와 관련된 요소만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면 결국은 CS-DD에서 말하는 실사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은 뭐냐?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원래 있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레나를 확정을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매핑을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매핑한 것에 대해서 위험에 따라 결국은 뭐 최소화를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이 벌어진 것에 대해 레머디를 한다든지 하는 시정 조치하는 부분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라는 건 고충 처리 절차를 운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라는 게 이해 당사자와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보고하는 부분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의 요소가 CS-DD의 실사의 요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관련돼서도 앞부분에서 결국 여기서는 위험관리 체계를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걸 내재화하라. 뭐 요 말은 빠져 있지만 결국 그 다음 단계죠. 위험을 확인해서 매핑하고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위험이 파악된 위험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침해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부분, 레머디와 관련된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위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하며 그다음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공시라든지 그다음 맨 앞에 있는 경영 책임을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요 앞부분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급망과 관련된 알맹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노르웨이와 관련돼서는 아예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사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경영 책임에 기업의 책임 경영을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인권 정책을 만들고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들을 평가하면서 영향 평가를 하는 것. 그렇게 평가한 것에 따라서 중지하거나 예방하거나 완화적인 합리 조치를 취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결국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해 당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정하고 그다음에 레머디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고 여기 보고라는 부분은 빠져 있긴 하지만 당연히 보고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외 법제를 보면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실사의 요소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점을 우리들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그런 법률만 이런 인권 실사 요소가 동일하고 유사하냐?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글로벌 추세에서 대한민국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권 실사의 요소와 관련된 것들을 정태의원의 안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독일이든 노르웨이든 그다음에 프랑스든 CS-DD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환경,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어펜딕스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합니다. 즉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인권에 대한 침해, 환경에 대한 침해고 그 환경에 대한 침해과 인권에 대한 침해들은 다 특별한 대한민국 조약이라든지 협약에서 보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펜딕스를 둬서 인권이 뭐고 환경이 뭐라는 걸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실사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하고 환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가해서 다시 돌려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 실사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말한 글로벌 법률과 다르지 않다. 특별히 인권 실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CSF 트리플D라든지 독일처럼 모르고 인권 실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그걸 운영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행 체계를 구축하라. 즉 사내에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부분들을 아예 명시적으로 못 받고 있어서 이것들은 CS 트리플D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관련된 거라든지 독일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하다. 그런 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려서 기업에 관련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체계를 갖추는 거고 그 체계를 갖춘 다음에 뭐하냐? 위험을 식별하는 거죠. 위험을 식별해서 그 식별에 따라서 어떻게 위험을 완화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고 이해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얘기는 제가 여기 실체는 않지만 우리나라 법에도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글로벌리 공급망 실사에 대한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태우 의원 법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실사 요소들은 결국은 공이 집중되고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해외의 그런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고 우리나라도 유사한 법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즉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는 해외 법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태우 의원의 법제를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걸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요 설명들을 좀 설명드린 의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실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민간 기업에 그렇게 적용되질 않죠. 그래서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 사실 공공기관들이 인권위회가 만든 인권 실사 지침을 또래서 여러 가지 인권 실사를 하지만 민간 기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무부가 그걸 통해서 기업 인권 길라잡이라고 하는 걸 2022년도에 만들었지만 역시 그것도 그냥 길라잡이고 참조할 수 있다는 거고 공공기관에는 거의 맨덴토리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도 민간 기업에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일부 선진적으로 노력하시는 기업들은 인권 실사를 나름대로 지금도 하고 계세요. 리포트도 만들고 계시지만 사실 민간 기업과 관련돼서는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 규제하거나 강제성 있는 건 사실 없다. 그런 점에서 아직 인권 실사와 관련된 공백이 조금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업과 인권 보고서의 의의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사 매출 기준으로 해서 기업 인권 벤치마크에서 이미 23년도에 평가해서 24년 보고서를 냈던 그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또 12개사를 토대로 그 12개사의 회사의 그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총 인권과 관련돼서 세 개 분야에서 12개, 그러니까 세 개의 큰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총점 24점 그걸 갖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평가와 관련돼서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인권 실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즉 인권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내고 인권 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인권 실사를 하면서 구제와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해서 한번 내본 겁니다. 그건 CHRB 핵심 UN 지표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공정위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기준으로 해서 이미 12개는 뽑혀 있고 나머지 12개 업체들을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12개 분야를 통해서 이 12개 분야죠. 이 12개 분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총점 2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WBA의 그런 기업 개발의 인권 평가 및 순위를 매겨서 결국은 주로 그러니까 기업 인권 벤치마크의 핵심 UN 지표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건데 그 지표의 핵심이라는 게 주로 절차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UNGP의 그런 기대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면서 WBA가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평가를 하는 그런 요소라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토대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이 평가하기 전에 이미 밑에 보면 23년도에 지속가능 경영, 그러니까 23년도에 해당 기업들과 관련돼서 그런 평가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24년도 4월에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에서 CHRB를 토대로 해서 똑같은 12개 지표로 평가를 내본 겁니다. 12개 회사.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가 18.5로 제일 높고 LH증권이 제일 낮고 평균이 10.38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꽤 나름대로 이 기업들 뭐냐면 굉장히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실사와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해 보면 그렇게 평가 만족도라든지 점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냐면 이분들이 23년도만 평가한 건 아니에요. 22년도에도 평가하고 23년도에도 평가했는데 22년 평가할 때는 이거보다 점수가 상당히 더 낮았는데 23년 평가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그 말은 이렇게 계속 기업 인권 실사와 관련된 평가를 하면 기업들이 이런 걸 신경 쓰고 나름대로 미비하다고 평가된 리포트를 보고 보완하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 본받았고 이걸 좀 참조를 해서 이번에 대한변협에서도 12개 회사를 추가로 뽑아서 관련된 리포트를 낸 겁니다. 리포트를 냈을 때 이 배점이라고 하는 것만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구제 약속이라는 부분 좀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 분야 중, 즉 정책과 관련 분야 중에서 구제 약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정책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낮아서 이 구제 약속이 뭐고 어떻게 할 때 점수를 받는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업이 있을 때 구제하겠다, 그리고 이행하겠다는 정책을 공신하면서 공급업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행할 것을 기대를 표명한, 따라할 것을 표명하면서 그런 구제책에서는 사법적이거나 비사법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비사법적이고 사법적인 내용 외에도 그다음에 회사의 그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급처와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적절하게 구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부분이 인권 위협하고 영향에 대한 조치 효과 추적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회사가 인권 위험과 영향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이 무엇고, 그러면 이해관계자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는지, 이런 게 나와야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한 조치의 효과 추적성에서 점수를 받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점수가 낮아서 그런 점에 대한 배점의 예시. 그리고 또 하나, 인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가 직접 제기하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제기된 특정한 인권과 관련돼서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예시, 그러면 식별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 사실 회사가 적절하게 기재해서 발표를 하거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24년도에는 휴먼아시아 기업과 인권에서 리포트를 만든 거고, 그거와 별도로 대한변협에서도 24년도의 거를 평가해서 올해 리포트를 만들어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분야는 동일합니다. 거버넌스하고 약속 부분, 인권 중에서, 그 다음에 인권 존중 내재와 인권 실사라는 부분, 구제 및 고충 처리 절차라고 하는 세 개의 큰 분야에서 6점, 12점, 6점이나 24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가는 대한변협에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기업의 이름은 다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A, B, C, D부터 알파벳 순서로 쭉 매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휴먼아시아에서 매긴 건 제일 탑이 아마 삼성전자였고 제일 낮은 게 메리츠였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 평가했던 기업들은 이번 평가 대상을 뺐으니까 나머지 기업들과 관련된 건데, 제일 탑인 회사가 18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회사가 점수를 보면 4.6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사 중에서 6개사가 10점 이하로 굉장히 좀 더 점수가 좀 더 낮았다. 그리고 이 점수가 그나마 높은 회사들과 관련돼서는 12점을 좀 넘은 거죠. 상위 총점에서가 4개 정도 회사다. 그런 건데, 이 회사들은 특징은 두 번째 파트, 즉 인권 존중 내재와 인권 실사 부분에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이 받은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비롯해서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도 조금 덜 돼 있고, 마련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실사라든지 이해 당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의 총점을 토대로. 그래서 하나씩 해당 분야에 대한 사항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버넌스하고 정책을 보면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만점을 받은 거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1.5점인데요. 이건 사실 회사가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즉 인권에 대한 존중 약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제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인권 관련된 경영에 대한 약속, 선언, 팔러시를 갖고 있으면 사실 점수를 받는 부분인데 그런 점수를 받는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4점에서 5점에서 상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팔러시 부분도 갖춰져 있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평가에 의의가 있다. 요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분야입니다. 인권 존중 내재하고 인권 실사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실제 공급망 실사, 그러니까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 인권 실사를 할 때 우리가 뭐냐면 시스템을 내재화함에 따라서 실제로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영향을 식별해서 영향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뭐 소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요소들을 이게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사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2점 만점인데요. 12점 만점 중에서 8.5점을 받은 기업이 2개 있고요. 0점을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12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이 6점 이하를 받았다.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져서 결국은 실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하느냐 봤을 때 별로 안 한다.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제일 약하다. 그래서 인권 정책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구체적인 인권 내재화라든지 실사를 위한 준비가 약하다는 걸 사실 이 통계 결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 실사의 주요 부분, 자원을 배분하고 식별, 평가하고 통합 조치하고 효과 추적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제 및 고충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4.5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 4개가 1점씩입니다. 11개 기업 이하가 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A, 즉 거버넌스와 정책 약속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거버넌스하고 정책 약속이 제일 상대적으로 점수 비중이 높고 그거보다는 좀 더 준비가 약하다. 특별히 뭐가 약하냐면 내부 및 외부인의 고충 처리 절차하고 그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른 구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된다. 이런 게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건 전체 영역에 각각의 12개의 기업의 평균과 그 평균에 대한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딱 보면 제일 낮은 게 있죠. 효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 정말 낮고 외부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 장치 이런 부분도 낮고요. 그 다음에 영향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의 평가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느냐 그 부분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돼서 책임을 그러니까 인권 기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리소스, 그 다음에 인권의 아레나를 마련해서 실제 그렇게 회사 자원을 배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인권 실사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거의 못하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결국 총평을 얘기하면 한국 기업들은 인권 경영 및 실사 체계를 꾸리기는 시작했지만 형식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치고 있고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즉 인권 실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 그다음 인권 실사의 절차 이건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미흡하다. 이게 사실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기업 집단과 관련돼서 그 기업 집단에 해당되는 고시에 있는 상당히 큰 기업들을 상대로 12개로 저희들이 그중에 추출해서 한 거라서 이거보다 작은 기업들은 당연히 평균적으로 이보다 더 조치가 미흡할 거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인권 실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실사와 관련돼서 정말 우리들이 개별 기업들이 얼마큼 인권 실사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통계를 조금 더 제시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대한변협에서 얘기하는 기업가 인권 보고서에서 25년도 리포트가 나왔고 12개 회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12개사만 하고요. 그다음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많은 피드백을 받은 게 대상 회사를 한 30개 정도로 넓혀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이름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기업들이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법을 다루는 데서의 가장 어소리티가 있는 데서 인권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권 실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리포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 방향이 조금 더 반향이 좀 적었지만 내년도에 30개가 되고 실제 실명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인권 실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권 실사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권 분쟁과 관련된 것들. 인권 실사를 하게 되고 법이 있으면 사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독일에 대한 얘기도 했고 프랑스에 대한 얘기도 했고 CS-DD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적에서 해외법을 얘기했는데 해외법은 인권 실사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국외 인권 분쟁이 꽤 많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입법이 되진 않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없느냐? 인권 실사와 인권과 관련된 분쟁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권 관련된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국외에 대한 분쟁 사례를 다루고 특별히 라포스테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올해 6월 17일 날 고등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거기에 보면